그럼 선생님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저 민들레 쓰신 글 보니까 이제 극우에 대해서 분석하시면서 극단주의 분석하시면서 이제 이 공포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 이 어떻게 하면 공포가 없어집니까? 우리 국민들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비유를 간단하게 하면 네. 미친 개가 날뛰고 있어요. 네네. 공포가 있죠. 그 미친 개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네. 그럴 때 그 공포를 줄이는 방법은 그 개를 몽둥이로 패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한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개를 막 패요. 미친 개를. 네. 미친 개 진짜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어허.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미친 개 저 별거 아니네. 안 안 무서워해도 되겠네. 아. 이래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 극우 파쇼 세력이 공격할 때 색깔론으로 공격할 때 아주 정면 대결을 많이 했어요. 아, 시원했죠, 진짜. 시원시원하게. 네. 예를 들면 노 전 대통령이 그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네네. 사건 때 반미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극우 쪽에서 예. 반미주의자라고. 어허.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 반미하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정말 그러면은 조중동은 정말 그게 허망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미친 개가 짖을 때 몽둥이를 패는 거예요. 아. 안 무서워하고. 네.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야 저 미친 개 별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다 하면 공포가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진보 개혁 진영과 보수 세력 간에 극우 세력 간에 네네. 힘 대결 아. 여기서 우위에 서야 된다. 아. 그럴 때 공포가 줄어든다. 그리고 네. 보수화가 방지될 수 있다라는 예. 거고 또 한 가지는 한국 공포의 근원을 치고 들어가면 분단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공격했던 것도 반미냐. 네. 그다음에 뭐 너 장인어른이 뭐 무슨 빨치산이라던데.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내 아내를 버리란 말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세게 나간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결국 공격이 다 이 반북 그러니까 분단 체제. 분단 체제. 국가보안법 여기에 체제.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아. 그래서 또 공포의 근원이 공포가 사라지려면 분단 체제가 해체될 조짐을 보여야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해버린다든가 예.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회담을 한다든가 네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정상회담을 했을 때 네. 그때 보수층이 붕괴됐어요. 아하. 왜 붕괴됐느냐? 공포가 줄어든 거예요. 야 이제는 아. 색깔론 갖고 막 사람들 때려잡고 이런 게 좀 어렵겠네 앞으로. 네. 그럼 뭐 걱정할 게 없네. 음흠. 이러면 내가 보수를 지지할 이유가 없지. 이 무의식에서 그렇게 흐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한 예를 들면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했을 때 저희 대구에 사시는 친척분들이 계셨는데 네네. 오시더니 북쪽 칭찬을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아니죠. 보수 그 대구 분들인데 네네. 완전히 그 반공반북이죠. 어허. 근데 뭐 KBS인가 방영된 걸 다큐를 보고 북쪽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 좋다는 둥 막 요즘으로 치면은 막 그 고무찬양 발언을 막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두 분이. 네, 네. 그래가지고 야 6.15 공동선언의 힘이 크긴 크구나.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 해도 잡혀갈 시대가 아니다라고 느낌이 오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뒤에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자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로. 네, 다시 원래로 원상복귀. 원상복귀. 야. 그런 사례가 문재인 정권 시기에도 있었죠. 그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담 3번이나 했었을 때 네네네.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똑똑하더라. TV에서 보니까 유학 팔아서 그랬더래. 방송도 많이 그랬죠. 뭐 우호적으로. 평양냉면 그 몰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뭐 그런 말도 그렇죠.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겁을 안 냈어요. 고무찬양 발언을 해도. 네. 요즘 같으면 잡혀가는 발언이죠. 근데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되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 이념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한국이 특히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대체로 공포형 보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포를 줄이려면 근원적으로 남북 간의 분단 체제를 해체하든가, 네. 아니면 적어도 한국 내로 놓고 본다면 이 극우 세력을 이 민주개혁 진영이 힘으로 압도하면서 밀어붙이는 형국이 예. 만들어질 때 보수화가 중지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형적으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그 부산에서
펼쳐졌다는 네. 그 소위 극우 집회에 보면은 거기에 나온 그 국힘당 의원이 제2의 6.25다. 제2의 6.29가 나왔네. 순간 잘 못해가지고. 네, 제2의 6.29는 우리 한동훈이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된 거고요. 제2의 6.25다 지금이.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또 실제로 지금 이 극단주의 세력들 구구들이 지금 내세우는 것들이 빨갱이 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관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걸로 보수화를 이끌어온 거예요, 한국에. 예. 한국 국민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돼서 보수를 지지한 게 아니에요. 보수들 다수는. 아하. 그런 사람들은 합리적 보수거든요. 예. 강남 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아, 그렇죠. 이게 또 제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나쁜 놈을 찍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진보를 지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게 합리적 판단이죠. 합리적이죠, 그게. 근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일수록 색깔 공격에 취약합니다. 아. 왜냐하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강남 좌파들은 네. 변호사라도 살 수 있고 아. 배운 게 있으니까 아. 말빨로 저항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주변에 인맥도 있잖아요. 예. 근데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찍혀가지고선 사냥당하면 끝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나 뭐 전두환 시대 때를 보시면 납북 어부들 네. 간첩으로 조작돼서 아하. 인생을 완전히 감옥에서 보내거나 사형당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색깔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러네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아, 변호사도 쓸 수 없죠. 뭐 그렇죠. 그 어부들인데 무슨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잡혀가서 두드려 맞으면 답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일수록 색깔 공격에 더 취약해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좀 배우고 조금 재산이 있고 이런 쪽이 더 진보적이에요. 아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보다. 네. 네, 원래는 그러면 그거보다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진보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색깔 공포증이 없는 나라들은 그게 가능한데 색깔 공포증이 있을 경우에는 힘듭니다. 공포에 취약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은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서 보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야 괜히 줄 잘못 섰다가 작살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계엄으로부터 2달이 지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의아한 겁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난리를 쳤고 내란을 쳤는데 지금 사실 윤석열 하나 잡아넣은 거는 있지만 네. 저렇게 내란 세력들이 떵떵거리고 네. 뭐 지지율이 무슨 뭐 40% 50%가 나온다는 그런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가 이게 너무 비정상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내란을 1차로 저지시켰을 때 네. 그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시키고 네네. 몇몇 구속시키고 할 때만 해도 국민들은 이번 내란을 완전히 진압해서 예.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하나만 감옥에 넣었을 뿐 몇 명하고 예. 나머지들은 다 떵떵거리면서 최상목 같은 놈이 권한대행하고 이런 상황이 목이 지속되니까 뻣뻣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하. 이거 성공 못할 수도 있겠다. 내란 진압을. 이런 두려움. 근데 윤석열이 체포 구속되면서 일단 윤석열의 기한은 막을 수 있겠다라는 예. 쪽으로 여론이 약간 바뀐 정도. 그래서 지금 좀 더 몰아붙여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예. 내란 세력은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역사의 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흐름을 형성해야 또 계엄 일으켰다 실패한 초기에 윤석열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그게 공포가 완화됐을 때 또는 공포가 줄어들었을 때 정상적 판단하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게 정상적인데. 네, 10몇 퍼센트 네, 정도 네. 빼고는 다 이제 반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흐름이 다시 형성될 수 있죠. 네. 사실 10몇 프로도 많은 건데요, 선생님. 근데 뭐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 악화라든가 네. 기득권층의 그 강력한 지배력을 고착했을 때 한 네. 10%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선생님 그 칼럼을 보니까 그래서 이 극단주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국가범법 문제를 거론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네, 네. 뭐 사실은 이제 언뜻 봤을 때는 좀 약간 의아한 얘기거든요. 네. 뭐 국가범법이 무슨 극단주의랑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극단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예.
제가 책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라는 책인데요. 아 그러셨군요. 뭐 읽은 책 사람이 제목이 그렇습니까? 예, 네 여러분 많이 좀 봐주십시오. 네, 읽은 사람이 별로 없고 네. 잘 안 팔려가지고 아 몰라요. 제가 그런 책을 썼다는 거 잘. 다시 재팔관하면 안 됩니까 선생님? 일단 아직은 판매가 되고, 판매 있으니까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사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라는 책에서 제가 네. 극단주의의 세 가지 특징을 꼽은 게 배타성과 광신과 강요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극단주의자들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네네. 공존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허.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네. 제거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배타성이죠. 네. 자기 빼고 자기 세력 빼고 나머지를 다 적대시하고 배타시하는 이런 게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광신적 믿음 같은 걸 갖게 돼요. 네.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뭐 극우 이념 같은 거에 이제 심취한다든가 음모론에 심취한다든가 하는 식의 광신적 믿음을 갖고 윤석열이네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배타적인 성향이 있고 광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네. 혼자 집에서만 있으면 상관없거든요. 아. 그럼 극단주의라고 안 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는. 근데 남들한테 강요를 해요. 우리의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네. 다 뭐 감옥에 보낼 거야. 계엄이군요. 예, 강요.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극단주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국가보안법은 이 세 가지 특징을 거의 다 갖고 있는 법이죠. 그 국가보안법의 기본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로 북을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고무찬양죄 같은 거를 잡아넣을 수 있고, 예. 교류를 하면 뭐 회합통신죄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빨갱이, 예. 친북으로 몰아서 처벌할 수 있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라고 강요하는 법이에요. 근데 원래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게 정상인이거든요. 음. 그거 심리학에서도 이제 그런 걸 중요하게 보는데. 아이고 사실 네. 우리가 부모님이랑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네, 가면 다 부모님들이 대체로 성향이 달라도. 조중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렇죠. 저희 장인어른 말도 조선일보를 3시간 동안 읽으세요. 3시간 그리고 동안. 제 고등학교 동창들도 윤석열 찍은 애들이 있어요. 네네. 지금은 다 후회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걔들을 그렇죠. 죽이려고 한 적 없거든요. 죽이려고. 배척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같은 사회에서 살아갈 땐 다양성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예.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예.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정상인데 네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배타성이에요. 너 윤석열 찍었어? 절교야. 약간 그런 심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 요즘은. 근데, 제 마음속에도. 아니면 이제 넌 내가 네네네네. 언젠가는 칼침 놓을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 뭐 주변에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 자기랑 네.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 수첩에 적어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죽이려고. 아.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네.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백령도 가서 죽여야지 뭐. 그 미친놈이잖아요. 근데 국가보안법이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네. 너랑 생각이 다르거나 네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제거해야 돼. 안 그럼 네가 처벌받아. 이걸 강요한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번에 계엄을 일으킨 것도 국가보안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허. 반국가 세력. 네. 빨갱이 계속 그 척결. 얘기를 했죠 반국가 세력. 그게 뭐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국가보안법 체제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그런 반민주적 신념을 강요한다는 말이죠. 광신적으로. 네. 합리적이지 않죠. 네. 거기에다가 법으로 정해서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 강요의 자체가 정도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법적 강요네요. 법적 강요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자체가 극단주의법이에요. 폐지해야 돼 이거. 극단주의의 온상이에요. 법화군요. 법화. 온상이에요, 온상. 뿌리. 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를 극단화시켜 왔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러니까 거리에서 시위하고 뭐하면 지나가다 빨갱이 새끼들아 이게 되잖아요.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된다. 그게 그렇게 돼 있죠. 그게 국가보안법이거든.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네네. 그다음에 극단주의가 대중화되는 것은 그 극단주의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극단주의가 하도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대부분 결론으로 네네. 뽑아낸 게 뭐냐? 아하. 위협이에요, 위협.
실질적 위협 혹은 정신적 위협. 그러니까 네. 실질적 위협이라 그러면 생존 공포를 얘기하겠죠. 일단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서구 사회의 경우 노동자들이 너무나 살기 힘든 거예요. 서민들이 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답답하고 화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부에서 이주민 때문이야.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래. 지금 트럼프도 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줘. 공격의 방향을 주는 거군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분노, 좌절감 이게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구나. 이민자들 공격해야 돼.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히틀러가 유태인 쪽으로 네, 방향을 틀었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존 공포가 심한 사회에서는 극단주의가 창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생존 공포가 심한 20대 남성들한테 적으로 삼아 준 게 뭐냐? 일부는 여성. 네. 너희들의 생존권을 여성들이 뺏고있는 거야. 네. 이러면서 이제 남성들을 반여성적으로 주의로 몰아간 게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같은 놈들이.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민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네. 이런 걸 적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힘든 건 그것 때문이야. 지금 그렇게 돌리고 있는 거죠. 네, 빨갱이들하고 요렇게 몰아가면서 극단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존 공포가 심각하고 미래가 없어진 그야말로 좌절과 분노에 가득 찬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어떤 절망과 분노를 투사할 때가 필요해요. 쏟아낼 때가. 그 대상을 찍어주는 것이 이제 극단주의 지도자들이죠. 그럼 그걸로 몰려가는 거예요. 네. 열받아 죽겠는데 저놈들이라도 패자. 자,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신적 위협인데 네네. 이건 대체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죠. 인간관계가 악화되면 정신적으로 위협을 받습니다. 사람은. 네. 일단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혼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원 폭동 이번에 그 참여한 청년들 한번 조사해 보면 친구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회관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사람들. 그리고 혼자 각자 도생을 하는 데서는 고독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치열한 개인 간 경쟁을 통해서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그 사이에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대인 공포가 생기고 일단. 그러니까 젊은 층 사이에 심각한 게 대인 공포예요. 네. 또 하나는 인간 증오 심리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꾸 인간관계 상처를 받으니까 증오하는군요. 경쟁 관계에서 서로 이기려고 싸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서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인간 증오 심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대인 공포가 심하고 인간 증오 심리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계를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막말로 폭탄 있으면 터트려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사람들은 극단주의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극단주의가 타겟을 정해서 희생양을 정해서 그들의 분노를 쏟아놓을 대상을 찍어주면 잘 됐다 뭐 안 그래도 아무데나 불이라도 지르고 싶었는데 저기 가서 한번 올라가자. 해보자. 이렇게 수준을 내죠. 난동을 부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극단주의 연구자들은 이걸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처벌이니 뭐니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사회개혁, 불평등 문제 해결을 해서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 생존 공포를 없애야 된다. 위협,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절망 이런 것도 이제 없애져야 되고 또 인간관계가 복원이 돼서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게 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기본 사회라고 네네네. 하는 것이 이것도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극단주의랑도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막으려면 기본 사회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분석하는 전 세계적으로 극단주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석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과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존과 그다음에 인간관계 더불어 가지고 좀 사실 지금 저희는 공포 아까 분단 공포 이게 붙어 있으니까 사실 더 어렵네요. 한국 그렇습니다. 사회는요. 한국은 그 서구가 갖고 있는 거에 더해서 분단 체제가 강요하는 초극단주의. 그 쉽게 얘기하면 뭐 분단 사회 극단주의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극단주의의 뭐 끝판왕이라 그럴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체제가 지금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해체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극단주의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거네요 지금. 전 세계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금 트럼프도 들어서자마자 막 관세 막 25% 때리는 게 이 지네 경제 살리자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거고 당장 미국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주의가 전 세계적으로도 네. 이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네. 상황에서 이 네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음. 부를 재분배하자, 네네. 기본 사회로 전환하자, 아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 했으면 극단주의가 줄었어요. 근데 서구에 있는 독점 자본가들이 네. 그쪽 방향으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야, 이거는 불평등 때문이 아니고 네. 이민자들 때문이야. 아,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줬구나. 예, 그렇게 하면 극단주의는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창고를 보지 말고 그렇죠. 너를 뜯어먹고 있는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도록 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군요. 시선을 돌리는 맞습니다. 거군요. 이렇게 치면 이게 기본 소득, 기본 사회 이론을 수출해야 되겠는데요, 이 정책을. 수출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서도 극단주의를 없애려면.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 그 한국 사회 지금 최근에 나타난 이 서부지법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극단주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네.